소리나는 책방. 안녕하십니까. 소리나는 책방 배작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행복한 2주를 보낸 것 같고요. 거의 태어나서 축하를 가장 많은 분들한테 받은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이 모자로 말할 것 같으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요번에. 정확히 얘기하면 JT 작가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후배분이 계신데 10만원이 된 걸 아시고 보내주셨어요, 택배로. 그래서 냉큼 썼는데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이게 잘 안 보이죠? 꽃다발도 받았어요, 저. 소리나는 책방을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점원님이 저희 지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소리님들이 10만 되기 직전에 지난주 목요일 라이브 할 때 굉장히 응원도 해주시고 실제로 힘이 됐어요. 실제로 힘이 돼서 그날 10만까지 갔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즐거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또 진행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우는 요즘 가는 곳마다 한 여자를 마주칩니다. 머리가 길고 얼굴이 하얀 그녀는 정훈이 가는 마트, 커피숍, 그리고 분식집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마주치다 보니 슬슬 그녀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 여자도 은근히 정훈을 쳐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걸까? 여러 번 고민 끝에 정훈은 마트 앞에서 만난 그녀에게 용기를 내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자주 마주치네요.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할래요? 정훈은 진부한 멘트라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대신 커피는 자신의 집에 가서 마시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정훈은 망설였지만 그래도 그녀가 마음에 들었기에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라고 이름을 밝힌 그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앞서갔고 정훈은 묵묵히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집은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구옥을 좋아해서 들어오세요. 낡은 구옥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꽤 안락했습니다. 정훈은 그곳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내일도 오실래요? 정훈은 계속 그녀의 집을 다녔는데 웬일인지 정훈의 몸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눈에 확 띌 정도로 몸이 마르니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훈은 괜찮다며 계속 유진의 집을 찾아갔고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부모님이 정훈의 친구 태군을 붙였습니다. 태군이 전해온 이야기는 정훈의 부모님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훈이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중얼거리다가 오는데요. 정훈의 부모는 태군의 이야기가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훈의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이 보이지 않는 여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고민 끝에 정훈의 부모는 아는 무당에게 찾아갔고 무당이 정훈의 상태를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송각씨가 씌었구만. 이러다 너 죽는다. 결국 정훈은 무당에게 구슬받게 되었고 다시는 그 변두리 집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부모님은 안심했지만 정훈은 꿈속에서 유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을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나 이사했어요. 용화산 절벽에 있는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기에 정훈은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용화산으로 올라갔고 절벽에 서 있는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정훈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달려가 결국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화요일날 또 새로운 안강산 이야기가 나가거든요. 오전 10시 45분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상우는 10년 넘게
무명 가수로 생활하다 경제적 곤궁을 이기지 못하고 모창 가수로 변신했습니다. 모창 가수는 그래도 행사에서 불러주기에 밥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상호는 열심히 모창을 연습해서 좋아하는 K 가수를 그럭저럭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K 가수를 따라하는 모창 가수가 많아서 상호의 수입은 그저 억지로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가수 K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졌지만 그가 세상에 없음으로 인해 모창 가수들의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K가 죽자 그를 따라 부르던 모창 가수들의 인기도 사그라졌습니다. 상호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다시 자신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결심하고 모창 가수를 그만두고 그동안 안면이 생긴 행사 관계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일은 잘 들어오지 않았고 다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친구가 그의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팔찌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K가 생전에 끼던 팔찌인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너 K 팬이잖아. 모창도 했고. 그렇긴 한데 그는 찜찜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했던 K의 유품이라고 해서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저 간직할 생각이었지만 그는 노래가 안 될 때 그 팔찌를 끼었습니다. K 선생님 기운을 한번 받아보자. 기분 탓일까요? 그 팔찌를 끼면 노래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지 않았던 K와 닮은 목소리가 잘 나왔습니다. 그는 시험 삼아 그 팔찌를 끼고 행사장에서 K의 모창을 했고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행사장에 갈 때마다 팔찌를 끼었고 K의 히트곡들을 불렀습니다. K가 그리웠던 대중은 상호에게 열광했고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던 어느 오후 행사장으로 향하던 그의 자동차가 그만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우와! 자동차는 마주오는 트럭과 정면 충돌했고 상호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것은 상호가 교통사고로 죽은 그곳은 K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바로 그 도로였습니다. 상호의 팔목에 끼워졌던 팔찌가 도로를 따라 대구르르 어디론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숙의 친구 서희는 늘 정숙을 앞서갔습니다. 공부는 정숙이 잘했지만 서희는 예쁜 외모로 인해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에게 사회에 나와서는 남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정숙은 서희와 친하면서도 늘 그 부분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서희보다는 자신이 나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정숙의 남자친구는 잘생기고 직장도 좋은 남자였고 정숙은 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도 그를 소개했는데 서희에게 남자친구 수은을 소개시켜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판단 미스였죠. 서희가 수은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고 수은도 아름다운 외모에 서희에게 끌리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후회했지만 이미 수은은 서희와 따로 만나다가 사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기 좋게 정숙을 차버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정숙은 수은을 찾아갔지만 수은은 그녀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서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못난 얼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아. 나도 성형해서 예뻐질 거야. 정숙은 큰 돈을 들여 성형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수은을 찾아갔습니다. 수은 씨 오랜만이네. 정숙이 수은을 불렀지만 수은은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호호, 내가 예뻐져서 못 알아보는구만. 나라니까 정숙이. 그래도 수은은 정숙을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이거 수술이 너무 잘 되었나 보네.
마침 다른 곳에 있던 서희가 수은에게 다가왔고 정숙은 서희에게 자신 있게 걸어갔습니다. 야, 나 정숙이야. 내 얼굴 많이 달려졌지? 그러나 서희도 정숙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래? 정숙은 계속 수은과 서희에게 따라붙었지만 그들은 정숙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숙은 수술 중에 사망하여 이미 귀신이 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정숙은 가엾게도 수은과 서희 주위를 맴돌며 자신의 바뀐 외모를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이고요. 네, 오랜만에 조선시대 배경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선비 오랑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도 저물고 초행길이다 보니 그는 길이 헷갈렸는데요. 마침 나타난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한양으로 가는 길이란 말인가? 그가 한참을 서서 길을 가늠하는데 갑자기 그의 앞에 아리따운 낭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길을 잃으셨습니까? 낭자의 말에 오랑은 자신이 한양으로 향하는 중인데 길을 잃었다고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럼 이쪽 길로 따라오시지요. 낭자가 가리킨 길은 왼쪽 갈림길이었습니다. 낭자를 따라가려던 오랑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저 낭자가 어디서 온 거지? 의심스럽지 않은가? 오랑이 주저하는 그때 반대편 길에서 흰 옷을 입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쥐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낭자처럼 오랑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오랑의 대답을 들은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여자의 말은 듣지 마시고 나를 따라오시오. 저 여자 따라가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할머니가 자신에 대해 말하자 그 아리따운 낭자도 반격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 저 할미야말로 위험합니다. 내 말을 따르시지요. 고심하던 오랑은 슬며시 거울을 꺼내 낭자를 비추었습니다. 거울에 안 보이네? 귀신이었구나. 가슴을 쓸어낸 오랑은 아리따운 낭자를 외면하고 할머니가 알려준 길로 따라갔습니다. 이복의 선비, 밤이 깊었으니 마침 저기에 우리 집이 있으니 거기서 머물다 가시게. 오랑은 마음씨고 온 할머니라 생각하며 할머니를 따라 그녀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내가 고구마라도 가져다 줄 테니. 할머니는 그를 방에 앉히고 돌아섰습니다. 순간 실수로 오랑의 거울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거울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오랑이 너무나도 놀라서 비명을 지르자 할머니가 돌아서며 물었지만 오랑은 아무 일도 아니라면서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자 오랑은 뒷문으로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에 할머니 뒷모습이 비쳤는데요. 할머니 뒷모습에 꼬리가 9개나 보였기 때문이었죠. 해가 뜰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린 오랑은 그제야 안심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꼬리 9 달린 여우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오랑은 거울에 비쳤던 여우 꼬리를 떠올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오랑은 낭자 귀신과 여우 할머니를 가까스로 피하고 며칠 후 드디어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오피스텔로 이사한 형사 동혁은 이상한 박스를 배달받았습니다. 붉은색 박스였는데 발신자도 없었습니다. 동혁은 호기심에 그 박스를 풀어봤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혁은 무슨 배달 착오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그 박스는 얼마 후 또 다시 왔습니다. 장난하나?
일 때문에 바빴던 동혁은 무시하고 다시 형사일에 전념했는데 또 그 박스가 배달되었습니다. 역시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동혁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챘습니다. 이거 누군가 고의로 나한테 보내는 건데? 그런데 박스 안에 왜 아무것도 없지? 형사였지만 풀기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요즘 들어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범인을 놓치기 일쑤였고 심지어 범인에게 맡기까지 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우연히 무당집을 찾게 되었는데요. 선배들은 사건이 잘 안 풀리자 무당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선배들 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동혁을 무당이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만 잘 단속하면 사건 잘 풀릴 것 같은데? 선배들이 동혁을 돌아봤습니다. 동혁은 너무나도 놀랐죠? 그게 무슨... 동혁이 묻자 무당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자네 집에 박스 같은 게 오고 있을 거야. 맞지? 정말 신통한 무당이었죠. 빈 박스일 거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안 그런가? 무당은 안 보고도 동혁의 상황을 잘도 알았습니다. 자네는 그 박스가 비었다고 생각할 테지만 그 안에는 악기가 들어있을 게 뻔하네. 아마도 자네한테 앙심을 품은 범죄자가 저주 무당을 찾아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 거야. 동혁이 해결책을 물으니 무당은 일단 집에 들여온 박스를 모두 태우고 앞으로 다시 그 박스가 오면 자신에게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혁은 그대로 했고 다시 온 박스를 무당에게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로 악기를 보낸 자에게 다시 그 악기를 보낼 것이네. 무당은 동혁이 보는 앞에서 굿을 버렸고 그 후로는 빈 박스가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말로는 빈 박스를 보낸 자가 악기에 응징을 당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할 거라고 했지만 동혁은 반신반의 했죠. 무당이 정말 동혁이 가져다 준 박스에 있는 악기를 다시 박스를 보낸 사람에게 보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는 빈 박스가 안 오고 일도 잘 풀려가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어떤 녀석이 보냈을까? 하긴 내가 형사일 하느라 여기저기에 원한을 많이 줬으니 누구인지 알 길이 없구나. 그게 내 팔자지 뭐. 동혁은 옅은 미소를 짓고는 본인의 일인 범인 잡기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진행하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석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녀석은 제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저와 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뛰어난 그림 솜씨는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 회사원이 되었지만 석기는 팔리지도 않는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언젠가는 명작을 꼭 그리고 말 거야. 석기는 고집스럽게 그림을 그렸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그림은 한 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의 그림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물었지만 석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동굴로 들어가 그림에만 집중하겠어. 동굴이라니? 너무 놀랐지만 석기는 그 일을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저는 석기가 너무 궁금해 그가 간다던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물어 어렵게 찾아갔지만 제가 동굴에서 발견한 것은 석기의 시신이었습니다. 석기야! 석기는 이미 오래전에 숨을 거두었는지 백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옆에 자신을 그린 자상 한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핸드폰 불빛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림의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굉장한 열정을 쏟아부은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그 그림은 제가 챙겼습니다. 석기의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욕심이 났습니다. 혹시 알아? 나중에 큰 돈이 될지. 친구의 죽음에도 돈을 생각하는 저 자신이 싫었지만 그 그림은 그만큼의 마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석기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석기의 동굴에서 가져온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아, 멋지다 멋져. 저는 석기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자아상이 석기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게 안타까웠지만 그림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다시 거실에 걸려있는 자아상을 쳐다봤습니다. 순간 자아상이 씩 저를 보며 웃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눈도 껌뻑이는 게 아닙니까?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아상은 입을 벌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 명작이니까 너만 보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알려라. 너무 놀란 저는 바로 다음날 그 그림을 석기의 부모님에게 전달했고 부모님은 그 전에 그린 석기의 그림과 동굴에서 그린 자아상을 합쳐 전시회를 했습니다. 단연 석기의 자아상은 세상의 화제로 떠올랐고요. 살아있는 듯한 그림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듯한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석기가 살고 있어. 나는 분명히 봤다고. 그 그림은 매우 비싼 가격에 팔려나갔고 세월이 흘러 박물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70이 되어 박물관으로 가 석기의 그림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 석기의 그림은 나에게만 말을 하는 걸까? 그날도 박물관에서 석기의 그림은 저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야, 잘 있었니? 너도 늙었구나. 하하. 여전히 젊은 석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자, 오늘 10만 기념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네, 앞으로도 늘 처음과 같이 즐거운 글, 재밌는 글 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은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